우리 대한민국의 신형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공개된 지 꽤 지났지만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이를 둘러싼 소문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스펙 이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다가 다양한 확장 가능성, 그리고 극비리의 개발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무6에 대한 기대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 강국들의 분석이 제각각이어서 또 다른 흥미를 줍니다. 오늘은 신형 탄도탄 현무5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와 각국의 우려 섞인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무5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그 크기입니다. 개발 성공 및 실전 배치만을 발표했을 뿐 몇 년간 꽁꽁 감춰왔던 그 실체를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사일을 탑재하는 보관체인 캐니스터의 직경과 길이가 다른 나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이즈였기 때문이죠. 특히 이 거대한 구조물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 차량 TEL 역시 모두를 경악해 했는데요. 이미 공개된 현무포 운반 차량의 크기를 넘어서는 구축 18륜의 초대형 차량이었죠. 참고적으로 중국이 자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2육의 운반 차량이 16륜에 불과한 크기입니다. 특히 캐니스터의 길이와 발사대 위치를 보면 사거리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현무5는 길이 20m 이상, 직경 약 1.6m, 발사 중량 36톤의 대형 미사일인데요.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 포스에 달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여가 결정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ATACMS가 길이 4m, 직경 0.6m의 발사 중량이 1.7톤 정도고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가 길이 7.3m, 직경 0.9m, 발사 중량 4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일반적인 전술 탄도미사일들과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류가 그동안 만들었던 다양한 미사일 가운데 현무5의 크기와 중량, 추력 등 주요 재원이 가장 유사한 미사일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입니다. 미니트맨3는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톤으로 신형 현무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추진체 추력 역시 80톤 포스로 신형 현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니트맨3는 1만 3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ICBM인데요. 다시 말해 미니트맨3와 물리적 재원이 거의 비슷한 현무5 역시 ICBM에 준하는 수준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현무5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전략 시설들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사실 우리 국방부가 밝힌 현무5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현무5 공개 이후 나오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탄두 중량을 조정할 시 충분히 5,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현재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설계상 목표가 명확합니다. 벙커버스터, 즉 지하에 숨은 북한 수뇌부를 절멸시키기 위한 지하 관통탄인 거죠.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을 무력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겁니다. 탄두가 무거울수록 사정거리는 짧아지는 건데 사거리를 포기한 대신에 북한의 지하 갱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탄두 중량 8톤이 모두 폭약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8톤의 탄두 중 앞부분 6톤은 초고강도 강철로 되어 있고 뒤 2톤 정도가 폭약일 것이라고 합니다. 초고강도 강철 8톤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여 지하를 뚫고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곳에서 터져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적이 있는 원하는 곳에서 터뜨리는 기술도 고난도의 기술인 겁니다. 즉, 앞에 탄두에 있는 센서가 그 어마어마한 충격력을 견디고 그 센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뚫고 들어가서 빈 공간이 나오면 그 빈 공간에서 폭발해야 하는 고급 기술을 달성한 거고요. 북한도 당연히 이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수뇌부가 숨어있는 벙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투하된 벙커버스터가 가짜 빈 공간을 감지하고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6톤의 초고강도 강철이 관통을 시키고
2톤의 폭약이 폭발하면 인공 지진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설령 진짜 숨어있는 곳까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지진에 의해 출입구나 환기구 등이 모두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은 생매장밖에 없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벙커버스터 폭탄이 GBU-57입니다. 이 폭탄의 전체 무게가 13톤 정도인데요. 당연히 탄두 중량은 그 이하고 그중 약 1톤만 폭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톤의 폭약만으로도 상당한 인공지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무5의 폭약량이 그 2배인 2톤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위력은 상상 초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탄두 중량과 관련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 사거리 연장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1,2톤에 불과한 탄두 중량에 비해 8톤이나 되는 탄두 중량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거든요. 8톤 탄두를 달고 300km를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탄두를 줄인다면 최소 4,000km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추후 가능성에 주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애써 무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만든 초대형 불량품이라거나 사거리를 늘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등 의미를 축소하기 바쁘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 사거리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현무5가 전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잠재적인 사거리 연장과 탄두 중량만이 아닙니다. 그 정확성과 관통부 제작 기술도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충격량을 견디면서 원하는 곳에서 터지는 센서 기술도 확보한 것이고 엄청난 고압과 고온을 견디기 위한 특수강 제작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통부를 위해 머레이 진강이라는 특수 금속을 제작해 왔는데요. 머레이 진강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원가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주재료인 니켈과 코발트의 경우 톤당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금속이죠. 결국 미국도 감당이 안 되어 에글린강이란 것을 개발했습니다. 고가의 코발트 대신에 텅스텐을 활용하여 우수한 가성비를 가진 관통형 특수강이 개발된 것인데요. 정확한 재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무5에는 한국형 에글린강이 개발되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 제품보다 인장 강력이 약 10% 이상 우수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특수강을 만들려면 당연히 제철 산업의 기술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세계적인 제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이니까 이 정도의 성과가 가능한 거겠죠. 최근 북한도 벙커버스터를 개발했다며 정보를 흘린 적이 있는데요. 45톤짜리 화성포 11-4.5 미사일이란 것이 지하 관통력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실제 능력이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철강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번 현무5에는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최신형 탄도 미사일에는 레이더 지형유도 방식 RADAG라는 것이 사용됐는데요. 정밀한 레이더로 지상의 3차원 지형지물 전체를 3D 레이더 매핑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적의 형상, 크기, 주변 지형지물 등의 정보와 대조해 정확히 식별하고 돌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세라믹 레이돔이란 것이 필수적인데요. 고온에서도 레이더파를 정상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특수한 소재가 첨단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발사체 또한 새로운 알루미늄 코팅 분말 기술이 연소 효율을 2.5배까지 상승시키고 최대 20%까지 추적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무5와 같은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연소 과정에서 연소관 강도와 내열성이 중요합니다. 금속재 추진관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섬유 복합 소재가 새롭게 개발되어 보다 강력한 추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탄소섬유의 강도는 통상적으로 강철 대비 10배이며 무게는 5분의 1에 불과하죠. 인장 강도에 따라 T300에서 T500 정도의 범용급과 T700의 중성능급, T800 이상의 고성능급으로 나누는데요. 중성능급은 범용급보다 1.4배, 고성능급은 1.6배의 강도를 보유하죠. 주로 우주왕복선, 항공기, 군사 무기 추진체 등에 활용되며 현무 시리즈에는 T700급 탄소섬유가 개발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국내 업체가 T8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으며 조만간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한 부분은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의 측면 기동 기능입니다.
현무포까지만 해도 일반 트럭처럼 앞바퀴 2개만 조향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차량은 18개의 바퀴 모두에 조향 장치가 되어 있어서 마치 개걸음 혹은 문워크처럼 미끄러지듯 기동하는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구조물을 수송하고 발사 시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기 위한 차량 기술 역시 쉬운 기술이 아닌데요. 그간 체코 타트라사의 차량을 수입하곤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아에서 특별히 K901 계열의 신형 차량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18개의 바퀴가 전부 다 조향된다는 것은 훨씬 부드럽고 급격한 곡률 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되면 웬만한 4차선 도로는 다 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무5의 발사 위치를 파악하기 대단히 힘들어진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북한의 도로 사정은 열악합니다. 발사 차량 역시 낙후되었다고 하죠. 러시아나 중국의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간혹 전복된 사고 장면이 목격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미사일은 이동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찰 자산에 손쉽게 발각되고 발사 준비 단계에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사 수단을 다양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열차에도 탑재하거나 잠수함에도 넣고 심지어 저수지에도 숨기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철로의 위치가 이미 파악되어 있고 저수지는 겨울이 되면 얼어붙는 등 한계가 명확하죠. 물론 우리나라 역시 발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북한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량 응징과 사전 제압을 위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도 대량 생산 중입니다. 하는 수 없이 보관과 발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묘수를 냈는데요. 바로 아스널쉽이라고 불리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최근 개념이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8,000톤급으로 90기가 넘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15기가 신형 현무용으로 배정됐죠. 합동화력함은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전기 추진 기관을 도입해 레이더 반사 면적과 소음 발생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배가 경기도 인근 해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현무5를 기습 발사할 경우 적국 입장에서는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입 예정인 세 척이 동시에 현무5를 발사할 경우 최대 45발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가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육상 발사형보다 화력 밀집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 이미 현무포로 개발 완료된 상태라 현무5 역시 SLBM으로 추가 개량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무5의 등장에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 및 발사체와 센서 기술들이 더욱 발전하여 SLBM이나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MIRV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개발 중이라는 현무6의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세간의 화제인 현무5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